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긴급 대담을 좀 나눠봤으면 해서 우리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그리고 연합뉴스 TV 경영기획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전에 대선 무렵에 또 몇 차례 이렇게 대담을 나눴고 네네.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언론 환경이 워낙 바뀌지 않아서 네네. 한번 모셔서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긴급 대담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언론 환경이 전혀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언론 현안도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1부, 2부를 나누어서 1부에서는 지금 우리 그 사회, 전국에 나온 그 언론 현안들을 핵심을 짚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언론 기울어진 그 언론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KBS 시청료, 지금 전기요금하고 같이 막 강제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분리징수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무려 96%가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 KBS가 계속 편파 왜곡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좌파의 방송이 됐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느냐.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뭐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네. 언론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 정상화가 어렵고요. 그렇죠. 언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선진국 못 갑니다. 아, 계속 예, 예. 뒤로 후퇴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KBS가 가장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 직원 수만 수천 명의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여기가 지금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편파 보도를 하고 좌파 방송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저 시청료를 안 내야 되겠다. 수신료 이제 저 영어로는 수신료인데 수신료 징수를 거부 운동, 시청료 거부 운동을 펼치자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게 이게 그 전기세 그 보지세에 붙어가지고 나와버리니까. 그 전기세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안 내면 이제 전기 끊기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TV 수상기가 없는 데서도 지금 제대로 몰라서 막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한번 이거 이제 안 내보려고 봤더니 우리 아파트는 뭐 전체적으로 다 내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그렇죠. 이거 하나 빼겠다 하는 게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내비두자. 그걸 다 노려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분리징수 이제 분리징수 해야 되느냐 이슈인데 본질은 이렇습니다.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를 주는 그 근거가 특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수신기,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진 각 가정들이 이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교양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하게 돈을 모아서 KBS한테 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 지금 공정한 방송도 하지 않고 있고 편파 방송에 언론 노조 방송에 민노총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일단 이게 이제 근본 틀이 이제 틀린 것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변했습니다. 지금 KBS도 뭐 케이블로도 보지만 IPTV로도 보지만 유튜브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그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KBS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파를 통해서 수신하는 시스템. 이거 보는 사람 지금 뭐 어디 있겠어요? 어디 뭐 상권에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청료 분리 징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이슈가 아니고 시청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분리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청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광고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공정한 보도, 국민의 전체, 우리 국민이 지금 뭐 전라도 사람만 국민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대구, 경북 사람도 있고 부산, 경남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있는 거 아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볼 사람만 보면 되네. 수긍할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완전 편파 방송에 안에 자기들 잡아가지고 뭐 연봉 억대 넘는 친구들이 줄줄이 절반이 억대입니다. 절반이 직원 절반이. 그 수신료는 이게 7천억이가 돼요. 그러면 7천억씩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수신료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시스템 다 바꿔가지고 공영 언론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김어준이가 하던 TBS 그거는 뭐 저 서울시가 하는 공영 언론이고 경기도도 공영 언론 만든다 그러고 EBS, KBS, 국군방송, 국회 TV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공영 언론사 많은 데가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 말고는 없어요. 미국은 NPR이라고 라디오 하나만 있습니다. 아, 공영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영국은 BBC 하나 있잖아요. 예. 일본은 NHK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 아니에요. 예. 자기들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널리 배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예. BBC나 NHK가 지금 뭐 좌파 방송, 편파 방송, 왜곡 방송, 가짜 뉴스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예. 거기는 무조건 믿을 만한 거예요. 정치 방송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완전히 편파 방송에다가 네. 뭐 언론 노조 방송에다가 민노총 방송에다가 네. 민주당 방송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없애버리고 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 정도만 예. 재난 방송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방송을 예를 들어서 위해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하면 국민한테 신속하게 알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말 공정한 어떤 정보를 알린다. 예. 여기는 광고도 하지 말고 예. 국영화 해가지고 하나 정도. 아. 그래서 정부가 딱 예산 정해서 국회에서 예. 얼마 쓰라 국영 딱 주고 방송을 아예. 예. 하나만 딱 놔두고 예. 정말 건전한 EBS니 방송으로. 뭐니 예. 거기는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딱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민영화 시켜서 예. 시장에서 경쟁해서 뭐 시장에서 돈 못 버는 놈 물러나라 이렇게 예.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KBS도 그렇고 그 교통방송도 일단은 그 재난방송 주관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는 그거 안 하고 딴 방송 막 했다는 그 보도도 딴 있었죠. 거 하고 재난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연합뉴스도 예. 이제 제가 연합뉴스 아, 편집국장 그렇죠. 출신이에요. 연합뉴스는 이제 그 텍스트 매체에서 예, 재난 예.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속보를 신속 정확하게 그거 우선적으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예, 거죠. 예. 일단 아. 다 끊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전력을 동원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예. 그럼 강원도 기자들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예, 여기서 서울에서도 본사에서 다 가고 투입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도 가고 해서 예. 취재해서 알리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기본인데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다 되니까 예. KBS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음. 이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러는데 얘들이 지금 저 민노총 애들이 예. 사실은 편집국 연합뉴스에도 기자 600명이에요. 예. 기자 600명의 보고를 맨날 받고 지휘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예.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 뭐 붙었다든지 언론 노조에 붙었다든지 좌파에 붙었던 친구들이 다 사장국장 다 돼가지고 일도 안 해본 거예요. 예. 그 재난이 터졌어요. 예. 그럼 이거를 아. 빨리 대응해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쪽은 일로 가고 카메라는 어디 가고 예. 뭐 안에는 누가 나오고 예. 그걸 뭐 어리벙벙하고 있는 데다가 그 예.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좌파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이니까 예.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안 끊고 놔두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아무리 막 급한 상황이 막 벌어졌어도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예. 좌파의 방송이기 예. 때문에 좌파가 좋아할 뉴스만 편성해서 그걸 못 깨서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어요. 예.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KBS의 무능 경영진은 예.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다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자기들끼리 이제 또 어떤 공생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KBS 자료는 아직 못 찾았는데 MBC를 보니까 네. 뭐 비슷할 거예요. 주요 보직이 148개인데 네. 그 중에서 132개가 네.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라는 네, 거예요. 네. KBS도 아마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7천억 수준이다. 이 시청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는 6,200억 원 수준인데 네, 네. 뭐 비슷하죠. 그런데 네. 이 지금 KBS가 난리가 났어요. 네. 이게 만약에 이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6,200억 원이 들어오던 것이 1천억으로 급감이 되고 다 깎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유철 KBS 사장이 네. 보니까는 내년 말까지 임기인데 네. 이 어떤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라고 내놓은 게 네.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장직 내놓겠다 이랬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분리징수 철회를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할 거니까 네. 사장직 계속 하겠다 이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시건방진 발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6,200억. 네. 그럼 국민이 사랑하는 KBS, 네.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KBS라면 분리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00억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무도 1,000억으로. 신뢰하지 않고 아무도 내고 싶어지 않는 예.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예. 반성과 예. 사실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철회하면 사장직 내놓겠다. 예. 그러니까 철회 안 하면 안 내놓겠다. 안 지금 내놓겠다는 정부는 지금 거죠. 방침으로 이거를
이제 분리징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안 예, 나가겠다는 예, 거고 예. 두 번째는 네.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내가 대통령 직접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야, 이게 정말. 지금 말이죠. 그 대통령과 타협을 예, 하거나 예, 예. 뭐 지금 이재명이 보자 그러는데 대통령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얼마나 시금방집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네. 지금 알성이 예. 있고 정치화돼 있고 예. 자기들이 권력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통령하고 맞짱 뜨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런, 돼버리네. 이런 친구들이 KBS를 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일축하고 예. 아까 지금 분리징수가 아니고 더 지금 국민의 아예 폐지. 예, 예. 뭐 뜻을 모아서 예. 차근차근 이 언론 전체의 어떤 정상화하는 예. 어떤 그런 대개혁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진국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예. 그렇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네. 지금 정부 체계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방송 공영방송 체계가 다 바꿔야 되고 예,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그것을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확고한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영방송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재난이나 아니면은 정말 건전한 네. 문화생활, 네. 국민의 뭐 건강생활 이런 것을 하고 재난방송을 하는 국영방송을 만들고 지금 공영방송은 다 개혁을 하게 되면은 네, 네. 그것을 추진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죠. 네, 네.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금 면직됐습니다. 네, 네. 그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이런 걸로 해서 면직이 돼서 후임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이동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했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이동관 그리고 지금 특보로 있습니다. 그 대외 협력 특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동관 그 아직 정식 임명은 안 됐지만은 이 방송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적임자로 보시는지요? 좀 혹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친하진 않지만 같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데. 네, 그 비슷한 연대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 저보다 뭐 좀 선배. 네, 선배죠. 한 5년 선배일 겁니다. 예,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죠. 저는 연합뉴스 경제부 기자였어요, 사실. 아,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주로 네, 경제 경제부로 파트를 오래 하셨죠. 했는데 예. 경제부 잘한다고 이제 경제부 출신 편집국장이 한 번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언론 노조 애들하고 싸우고 얘들한테 당하고 그 악랄함, 흉악함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이거는 간단한 있잖아요. 언론 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특히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를 네, 네. 선점해서 예. 국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박근혜 광우병 뭐 조금 이따 얘기 2부에서 예, 얘기했지만 예, 예.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 국민이. 예. 근데 그거를 전부 공영 언론이 지금 MBC가 주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공영 언론이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박근혜 탄핵 예. 이런 때마다 그 공영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그 반 어떤 정부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면을 그리고 저 역시 당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 중이구나. 간단히 아무나 와가지고 예. 한상혁만 해도 뭐 그냥 민주노총 대변인이고 완전히 좌파. 그렇죠. 사실은 뭐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자예요. 예. 근데 그런 자가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TV조선 그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예. TV조선을 혼내려고 그랬 예.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방송 허가를 뺏들든지 이러려고 엄청난 흉계를 한 친구예요. 이 전쟁에 네. 그 상대방은 너무나 셉니다. 그 상대방은 일단 언론 노조, 네. 민주노총, 그렇네. 우리 사회 아. 모든 좌파, 예, 예, 민주당 여기하고 다 싸워야 되기 아, 때문에 예. 차기 방통위원장은 일단 그 자기 희생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예.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강단, 용기, 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동관 예. 저 후보는 예. 뭐 아직까지 이제 공식 발표는 예, 안 됐지만 아니지만은, 예, 이동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특보죠. 것을 예.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그렇죠. 경륜을 갖췄다고 봅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정말. 예, 예. 그래서 뭐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로서 예. 훌륭한 정치부 기자였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저 MB 정권에서 예. 또 홍보 수석으로서 예. 국정 운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동안의 이제 커리어를 예. 볼 때 충분히 이제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언론 정상화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저 통신사들에 네. 대한 규제, 그다음에 OTT 뭐 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야가 많죠. 넷플릭스라든지 이 엄청난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경륜과 경험과 네.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큰 일들, 네. 지금 언론 개혁 전체를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공영 언론사들, 네, 네. 예를 들어서 저 그러니까 뭐 YTN,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KBS 하나만 남기고 KBS 채널 뭐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남기면 민영화한다면 그것도 민영화해야 되겠죠. 네, 네. MBC 민영화도 할 수 있겠죠. 근데 MBC 민영화는 지방 MBC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어렵고 어느 거 하나 쉬운 일이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네. 잘 깨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하여튼 유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많은 공격 지금 벌써부터 막 학폭이네 뭐네 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네.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그렇겠죠. 공격과 맞서서 네. 당당하게 싸우고 네. 이걸 극복하고 네. 또 그런 이 아까 언론 개혁 없이는 네. 언론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 선진화 없잖아요. 네. 선진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네. 이걸 이뤄내겠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음. 뭐 제가 볼 때 이동관 특보는 네. 이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요. 하나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지금 대체로 이 전쟁이 공영 언론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KBS 공영방송에서 주인이 좀. 없잖아요. 네. MBC 주인이 없잖아요. 네. 연합뉴스 주인이 없잖아요. 네. 진흥회니 뭐 방문진이니 이런 공적 지배구조를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YTN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EBS,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공영 매체들에서 언론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회사의 경영을 장악하고 내부로 인적 장악하고 콘텐츠를 장악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들의 사유화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움을 해본 사람, 이 전쟁에서 다친 사람, 예를 들어서 저 좌파들은 그 손석희 이런 친구들이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 파업을 주도했어요. MBC. 기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손석희 씨는 뭐 제대로 기사도 쓸 줄 몰라요. 예, 예. 근데 이런 사람을 완전히 내세워가지고 음. 사실은 우리 사회 명사로 만들고 네. 뭐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김어준은 어디 거기에 뭐 언론이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주진우 예. 도대체 뭐 언론인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창피한 친구들이 뭐 기본적으로 정치 무당 이렇게 불리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막 공영 언론에서 가서 뭐 공중파에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을 꿰차고 뭐 엄청난 돈을 벌고 예. 뭐 저기 승북구에 그냥 단독 주택을 그냥 막 현금으로 사고 말이야. 강남의 예. 아파트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엄청나게 리베이터를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업 때 암이 걸린 김용마 기자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통령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죠. 뭔가 의제 설정을 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아래서도 그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공영 언론사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좀 동아, 중앙, 조중동 위주의 이제 이런 주인이 있는 언론사. 주인이 있는 언론사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네. 실제로 안 싸워봤거든요. 그렇네. 예. 그래서 싸워본 사람들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하고 좀 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그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옮겨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언론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었죠. 네, 네. 막 기울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펴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네,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좌파 쪽에서는 안 좋게 보니까 그것을 뭐 방송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데 대해서 그 노하우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MBC, KBS가 좀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네, 네. MBC, KBS가 지금 최근에 아직 지명도 안 했는데 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했는데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전에 한번 얼핏 말씀하셨지만은 학폭,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이동관 특보가 아직 지명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해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가짜 뉴스, 정쟁을 위한 뉴스 그리고 또 이 개혁 대상이 될 MBC와 KBS가 계속 이 가짜 뉴스를 내놓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뭐 쭉 내놨는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일단 이게 뭐 우리가 그 모든 팩트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취재를 해보면 2011년에 하나고를 다니면서 자사고죠. 자사고 서울에 동급생들 있는 사이에 뭐 폭행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다 아이들이 다 화해를 했고 이미 다 지나갔고 또 그 피해를 봤다고 한 학생들도 다시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그 전학 이제 조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전학은 상당히 엄청나게 큰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춘기에 그리고 하나하고는 굉장히 이제 자사고고 그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뭐 이제 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그 청소년을 빼가지고 다른 학교를 보낸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야 되는 거죠. 그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진짜 뭐 악의적인 네. 그런 어떤 뭐 정말 그 괴롭힘이었느냐, 학폭이었느냐 네. 이른바 아니면 사춘기 때 뭐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다 중학교 싸우고 한두 번씩은 다 네. 했죠. 그래서 그 사정을 이제 제대로 네. 들여다보고 네. 본인들의 해명 아마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네. 이 부분은 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아이가 저도 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또 뭐 고등학교 때 운동하다가 막 다쳐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부모들이 다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까? 공직을 그건 아니죠. 못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도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네. 또 당연히 뭐 청문회가 된다면 네. 들고 나오겠죠. 네. 그럼 양쪽의 해명을 들어보고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이거 네. 자체가 이런 그 유능한 인재의 네. 공직 등용을 음. 못하게 하는 어떤 네. 그런 근거가 된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교감은 이게 뭐 그렇게 뭐 서로 화해를 했고 했으니까는 크게 뭐 사회적 논란이 될 거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정교조 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가 계속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될 문제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지금 공영방송 지금 개혁 안 하면은 총선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가요. 예.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방송법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지금 개정을 하려고 민주당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총선에 대비해서 언론을 다시 장악을 하겠다.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게 방송법이죠. 그러니까는 좌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경영진을 선출하는 이사회 수를 막 늘려가지고 그 대부분을 좌파 성향의 뭐 언론 노조 출신 이 사람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언론 장악을 위한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방송법 그 개정안 지금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 있잖아요. 아직 뭐 법안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론 장악 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동관 특보가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아까 뭐 민용화라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이 법안을 그 발의한 사람이 정필모예요. 정필모. 네, 정필모. KBS 부사장 출신이고 저도 뭐 잘 알아요. 저하고 YTN에서 같이 이제 일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걸 KBS에서 만들어가지고 동료 언론인들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뭐 한직에 발령 내고 조사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 민주당에 가 있지만 그 전에 뭐 다른 당으로 갔어요. 열린 시민당인가 더불어시민당. 자, 그럼 이런 친구가 이 친구야말로 저는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동료를 숙청하고 그저 부사장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강연했는데 처벌도 하나도 안 받고 만약에 제가 그런 일 했으면요 뭐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강연 가서 몇 천만 원을 벌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 보고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친구가 대출세를 해서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내놓은 법이 지금 이건데 이사회 수를 뭐 20몇 명으로 늘려가지고 전부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공영방송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그 시민의 구성이 좌파 시민들이네. 완전 좌파 시민들, 왜냐면 지금은 보수 진영은 시민단체 활동 이런 걸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대체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했지. 뭐, 우리 송 국장도 뭐 기사 열심히 쓰고 이랬지. 밖에 가서 맨날 시민운동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 해본 적이 없죠. 저도 뭐 평생 그냥 기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좌파 애들은 전부 밖에서 시민단체니 뭐니 뭐 와글와글 만들어 놓고 막 먹이사슬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시민단체에 준다 이러면 걔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시민한테 주려 그러면 동수로 예를 들어서 보수 시민단체가 근데 몇 개 없어요. 근데 뭐 좌파 시민단체 이렇게 동수로 딱 만들어서 동수로 다 해서 뭐 계속 토론해서 뭘 하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좌파 시민단체 위주로 사장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폐기해야 될 그런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뭐 말도 하기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금 뭐 다수당 행포로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양곡법도 그렇고 이번에 간호법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권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폐기시켜야 되는데 또 그것을 전선에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논리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또 방통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동관 적임자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희한한 상황이 하나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을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그 협업, 김의겸이 협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의겸이 협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김의겸이 그 더 탐사라는 좌파 유튜브 매체에서 건네받은 그 자료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는데 그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또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 확대 재생산을 시켜요. 특히 MBC. 자, 그리고 최근에도 뭐 최강욱, 그리고 MBC 이면주 기자, 이렇게 또 그 열린공감 TV 이렇게 넘어간 그 일도 있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 자료가 자, 이 부분 이것이 또 이것도 구조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이유가. 김의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조금 할 텐데. 일단 이게 이제 협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공작이라고 읽습니다. 공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 사실은 짜고 한 건 했어. 한 방에 보내겠다는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바깥에서 이제 분위기 조성하고 자료로 입수된 거를 토스하고 서로 반대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께 일로 주고 저쪽에서 일로 주고 받고 해가지고 뭐 국회 질문하고 그거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런 이제 전형적인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좌파 시민단체들 바글바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성명을 내고 곳곳에서 들고 나오고 깃발을 들고 뭐 촛불을 들고 시위로 나오고 이렇게 딱 그게 뭐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는 MB 광우병 때도 똑같았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도 그 백 몇십 개 단체가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시스템인데 이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됐던 그 좌익과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거. 저는 이제 제가 체감한 거고요. 이거를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이동관 특보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용기 있고 유능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합뉴스 저 편집국장 하고 그만두고 이제 경기획실장이 됐어요. 그럼 실장급들은 기자들이 쏘는 그 정보 보고를 공유합니다. 근데 그게 딱 보니까 도종환 의원이라고. 문체부 접촉꽃 당신. 접촉꽃 당신. 정말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연문의 시를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민주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관도 했죠. 그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제 여기가 이제 저 문재인 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기자들이 올린 정보보고가 있어요. 그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박근혜 탄핵 TF가 있었다는 비밀 TF가. 민주당 안에요? 민주당 안에. 그 비밀 TF 안에 제가 언론사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좌파 언론사 기자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회의원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당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정보를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자는 그게 액세스 어려워요. 그럼 그걸 받아가 기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또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데를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보를 완성해서 그게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이 친구가 기사를 쓰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올 거를 예측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오면 성명이 나오고 시민단체가 나오고 달라붙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 국민의 엄청난 오보와 엄청난 엉터리 보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기획과 어떤 취재와 어쩌면 아까 뭐 김의겸 이런 친구도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깨야 되는 겁니다. 공작이잖아요, 공작. 권언유착에다가 완전 공작이죠. 그리고 출세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하죠. 사장 되고 편집국장 되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메커니즘이 계속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했고 윤석열 대통령 그 지금 1년이 됐지만은 1년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메커니즘이 계속 그대로 가게 놔두면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패하는 건 물론이고
또 계속 정권 5년 내내 재창출 못합니다. 재창출 못하고 또 끌어내리려 하려고 하겠죠. 끌어내리려고 중간에. 그런 흐름이 보이죠. 그러니까 증거 흐름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KBS 시청료 아니면은 방통위원장 문제 뭐 이러고 그리고 이 협업 공작, 정치 공작 문제, 언론과 이 당의 야당의 정치 공작 문제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이런 구조가 왜 생기고 그 활동이 가능하게 된 건지를 2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